그러면 그 아까의 논의를 이제 그 좀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190페이지와 이제 191페이지인데 그 여기서 이제 확률적 경사 하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이미 구현한 것에 이름을 붙이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확률적 경사 하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이것과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서는 이 배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하고 그것이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그 중요하게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영향이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배치 크기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교재에서는 없지만 논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92페이지로 이제 가서 우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 192페이지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공략하려고 하면 배치 크기를 전체 이제 S개보다 이제 작게 잡는 거는 당연하고 연산의 이제 효율성 때문에 이제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는 그 방법론 자체의 문제를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 하강에서 이제 겪는 문제점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이제 논의하고 싶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멘텀이라든지 에이다 그래드라든지 아담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법들이 최적화 기법들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최적화 기법들을 서로 다르게 설정했을 때 다른 그런 성능으로 기인하는가 최적화 기법을 더 잘 고르면 더 좋은 성능에 기인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점을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사 하강 자체의 문제점을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가 그런 점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경사 하강은 각 지점의 경사를 기반으로 갱신합니다. 경사가 0인 지점은 극점이라고 합니다. 극점에서는 경사 하강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습니다. 극점은 국소적 지역에서 최대 최소값인 극대점과 극소점, 그리고 안장점이 있습니다. 함수의 가능한 전체 범위, 즉 전역에서 가장 값이 낮은 지점은 극소점과 구별해 전역 최소점이라고 합니다. 경사 하강은 전역 최소점을 찾는다는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충분히 낮은 극소점에 안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딥러닝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사 하강은 19세기에 발명된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3차원 형상의 함수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왼쪽의 함수는 특정 축에서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경사가 분명한데 다른 축에서는 경사가 거의 없습니다. 전역 최저점이 0.0이란 점은 분명하지만 경사 하강을 통해서는 그러한 전역 최저점을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른쪽과 같은 함수는 안장과 같이 생겼는데 안장점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경사 하강이 갱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x1축으로는 극소점인데 x2축으로는 극대점인 극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사가 어느 한쪽으로는 내려가는 경사인데 다른 축에서는 올라가는 경사가 발생합니다. 이런 극점에서는 갱신의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했으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경사가 이제 분명하니까 빨리 내려오겠죠. 위 이렇게 빨리 내려오겠죠.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경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이제 전역 최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에폭을 많이 해가지고 위 내려오면 한 요쯤에 오겠죠. 그러면 손실이 거의 이제 다 내려왔는데 에폭을 돌려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안 갈 테니까 이쪽으로 아주 찔끔씩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안 갈까? 뭐 혹시 뭐가 잘못됐나? 이런 어떤 생각을 이제 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고요. 요 안장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원래는 이게 경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흘러서 내려와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여기가 딱 그 전 방향에서 0,0이거든요. 경사가. 그러니까 요게 그냥 착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뭐 경사가 없는데 뭘 갱신해. 해서 그냥 여기서 이제 그 행복해하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행복해하면 안 되죠. 내려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행복하겠다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사 하강의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극복하는 해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선하려고 영양제 같은 느낌으로 보조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어,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960년대의 모멘텀입니다. 경사 하강은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활용되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기법은 아닙니다. 경사 하강 이후로 여러 최적화 기법들이 발명되었습니다. 경사 하강은 학습 속도 측면에서 느리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학습 속도 개선을 위해서 그야말로 속도를 반영해 갱신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속도는 방향과 크기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모멘텀이라는 용어는 물리학에서 가져왔습니다. 물리학에서 모멘텀은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질량의 공을 가정했을 때 빠르게 날아오는 공에 맞는 것이 느리게 날아오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경사 하강 시 경사 지점에 입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입자의 질량은 기본 단위로 한다면 입자의 속도가 모멘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경사 하강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사의 방향에 따른 속도를 추가로 고려합니다. 경사들이 같은 방향을 향할수록 더욱 가파르게 갱신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잠재적으로 기존의 경사 하강보다 갱신 속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이 1960년대 기법을 이제 보면 SGD를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관찰하니까 이 SGD가 이 갱신을 수행하면서 꽤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착안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갱신됐다가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이제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목표점은 이제 요 중앙에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향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이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찰을 하고 나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이 안 될까 해서 물리학의 모멘텀의 개념을 여기다 좀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부드럽게 해서 같은 에폭 내에 여기를 도달하고도 오히려 이제 남아서 더 가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속도를 고려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유턴을 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유턴을 하는데 그 시속 100km로 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차가 이제 뒤집히겠죠. 그래서 유턴을 하려면 속도를 줄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제 0에 가깝게 줄인 다음에 거의 정차를 해서 이제 유턴을 해서 이제 다시 속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얘가 방향 전환에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근데 그 방향 전환이 조금 어렵게 해주는 거예요. 이 모멘텀이. 네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잖아. 그러면 그 방향 전환을 할 때 그냥 얘는 이렇게 갔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 방향을 그냥 임의적으로 말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향했다가 갑자기 플러스 방향으로 향하고 갑자기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는 이런 널뛰기가 이제 계속되는데 여기서는 야 그렇게는 안 돼. 그 네가 가던 가락이 있으니까 만약에 꺾고 싶잖아.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처럼 이제 시간을 좀 덜 낭비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착안한 것이 모멘텀입니다. 이제 실습과 실험입니다. 그러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러닝 레이트가 이제 있는데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SGD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인자가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전히 SGD를 쓰는 거예요. 근데 SGD를 쓰는데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을 줘서 좀 더 이제 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멘텀은 원래는 이제 0.0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멘텀이 기본값이 이제 0.0이면 여기서 이제 그 아까 공식에서 요 알파가 이제 0.0인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냥 모멘텀이 빵이 돼 버려서 그 요 기본값에서는 모멘텀의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의 효과를 주시려면 그 적당한 양수값을 이제 보통 이제 1을 넘지 않는 양수값을 이제 주시면 되는데 그 값이 얼마이어야 될지는 예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한 0.5 정도를 이제 주고서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제 배치 사이즈 600이 괜찮긴 하거든요. 그죠? 아까 이제 좋았었는데 근데 폭이 많아서 이게 출력이 너무 많으니까 예전에 이제 배치 크기 100이 조금 덜 이상적이긴 한데 그 요 100하고 이제 10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성능의 절대값보다도 모멘텀을 이제 주고 안 주고 이제 비포 애프터의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조군이 있어야 되니까 모멘텀이 이제 0.0인 경우를 다시 한번 이제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미 보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실험들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인지 이제 몰랐고 10개 정도인데 지금 이제 0.3 정도까지 이제 내려갔습니다. 88% 정도 이제 정확도로 이제 보이고 있고 아까 600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는 이제 소폭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지만 나쁘진 않죠. 그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모멘텀을 좀 줘볼게요. 모멘텀을 한 0.5 정도 이제 줘서 방향 전환이 이제 좀 덜 잘 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멘텀이 없었을 때 그 최종 10번을 수행했을 때 이제 손실이 배치 크기가 100이고 그리고 에폭을 10번으로 했을 때 손실이 한 0.3 정도다.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면 모멘텀을 이제 주고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적이라면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 방향 전환을 이제 시간을 덜 낭비하면서 더 낮은 수준의 손실로 기일하면 그 모멘텀 설정이 이제 성공한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손실이 그 낮아지는 어떤 방향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모멘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손실이 0.2대로 들어가지고 88에서 89로 소폭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같은 데이터, 같은 모형인데 이 최적화 기법의 설정을 우리가 다르게 해주니까 얼마간이라도 이익이 있다라고는 사실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멘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야, 그러면 모멘텀을 좀 세게 줘봐. 어? 한 뭐 0.9나 뭐 한 1.0 이렇게 세게 줘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가 돼야지 문제가 생기는지는 예상이 불가능하지만 해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모멘텀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뻣뻣한 거야. 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T맵에서 지금 여기 이제 우회전 하십시오 하는데 모멘텀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꺾어야 되는 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멘텀을 이게 지금 강한가 약한가 모르겠어요. 근데 모멘텀을 아까 이제 2배 정도로 이제 키워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방향 전환 자체를 이제 더 강하게 이제 억제하는 거죠. 그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손실이 거꾸로 올라가요. 그죠? 지금 그 뭐 옛날에 막 초보 운전 같은 거 할 때 막 저 좌회전을 못 해갖고 뭐 대전까지 갔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손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멘텀을 너무 강하게 줘도 적절한 방향 전환이 안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적당해? 그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0.5가 좋은지 0.5는 아까 이제 좋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0.5 정도에서 1.0 사이에 어딘가에 좋은 값이 있을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보고 0.7을 한번 줘볼게요. 뭐 이것도 이제 실험은 금방 끝나겠죠. 10초 이내로 이제 끝나야 되겠죠. 끝났고 그럼 0.7을 이제 주고 나면은 얘가 아직 조금 뻣뻣해. 그죠? 0.5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뻣뻣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데 살짝 못하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이 이제 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케이. 0.5보다는 0.5보다 크면 현재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구나. 그러면 이제 0.1부터 0.5까지 사이 중에서 더 바람직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0.3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주야, 이거 해야 돼? 네. 이게 신경망 그 학습을 하시는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자동으로 이제 하는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셔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자동으로 하는 방법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더라도 그 이 요소와 방향성의 의미를 아시고 있어야 돼요. 그죠? 범위를 이제 결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88.9에서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0.5가 그나마 이제 제일 좋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89에 가까운 이제 성능을 내는 게 이제 0.5 정도인데 그 0.5 근방에서는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멘텀이 효과가 있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교재랑 싱크를 맞춰보겠습니다. 194페이지와 195페이지입니다. 역시나 교재는 다 구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제로서 구현을 이제 끝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구현하지 않고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이거 1964년에 나온 기법이에요. 이거는 딥러닝 훨씬 이전입니다. 근데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딥러닝 기법이 60년대에 나올 수 있어? 신경망은 80년대에 나왔고요. 이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기법 자체는 19세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경사 하강을 신경망에만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이제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개선은 21세기에 들어서야 있었습니다. 19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딥러닝의 필요로 인해서 개발됐다고 해도 괜찮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2011년 정도입니다. 신경망 손실 최적화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경사 하강의 학습률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률에 따라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학습률이 작으면 학습이 더디게 수행되고 학습률이 크면 발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모멘텀 기법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설정이 추가되어 관리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최적화 초기에는 손실이 높으니까 갱신 간격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손실이 줄었을 때는 섬세하게 찾아야 하니까 학습률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을 실제로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을 특정 지점까지 수행한 다음 종료하고 이후 다시 학습률을 줄여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 학습률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에이다 그레드는 개별 매개 변수가 갱신되어 온 과정에 따라 갱신된 정도를 반영해 각 매개 변수별로 학습률을 개별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에이다는 어댑티브, 그레드는 그레디언트의 약자입니다. 적응형 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많이 갱신된 매개 변수의 학습률이 점차 작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울기를 제곱하여 계속 더해 나가면서 그것으로 학습률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에이다 그레드가 제시되고 나서 바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 학습이 진행되면서 경사 갱신율이 너무 빨리 0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적응형 경사의 구상을 유지하면서 약간 보완된 방식이 바로 개발되었는데 RMS 프롭이라고 합니다. RMS 프롭은 지수 이동 평균을 활용해 과거 기울기가 반영되는 정도가 특정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에이다 그레드가 적응형 학습률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지만 개선된 RMS 프롭으로 신경망 학습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 기법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2010년 이후니까 그 딥러닝의 어떤 새벽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딥러닝이 그 2015년에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 딥러닝이야 이렇게 했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2010년 정도에는 이제 학계에서 서서 이제 딥러닝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좀 이제 떠오르던 그런 이제 느낌이었고 2020년대는 뭐 그야말로 AI의 시대죠. 그죠? 근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개발된 것들인데 불편한 점이 뭐냐면 불편하면서 또 이제 한계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 학습률을 또 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학습률이 얼마가 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가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학습률이 과연 이 서로 다른 경사를 가진 매개 변수들에 대해서 같은 학습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적응형 학습률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별로 변수별 맞춤형 학습률을 이제 적용해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이제 그 경사 하강 자체로서는 아예 안 되던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좋잖아요. 오, 좋지. 그리고 실제로 그 학습률을 그 에폭을 끊어가지고 해주는 경우가 이제 그 있었습니다. 10번을 하고 나서 이제 손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고속도로랑 지방도랑 생활도로를 갈 때 같은 속도를 가정하면 안 되죠. 고속도로는 이제 확확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저기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뭐 양양고속도로 타고 이제 쫙 가다 보면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끝나면서 지방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갑자기 신호등이 나오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춘천 같은 데 가실 때. 그러면 그 고속도로에서의 그 가정이 지방도로나 생활도로엔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그 에폭을 이렇게 끊어서 학습을 했어요. 10번을 해보고 손실이 이제 많이 내려왔구만. 아,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학습률을 해주자. 섬세하게 이제 찾아가자. 그래갖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면은 이제 맛집을 찾아야 되니까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학습률을 더 낮춰주거나 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해 주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매개 변수별로 맞춤형으로 되는 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령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적응형 학습률 자체를 다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실습입니다. 그런 좋은 것들은 만들어 놨겠지. 그죠?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옵티마이저를 그 주석 처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교체하겠습니다. 케라스에 옵티마이저 즈 모듈이 있는데 방금 소개해드린 에이다로 시작하는 게 에이다 그래드예요. 여기서도 이제 러닝 레이트 설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얘는 그 시작 범위를 이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이제 손실이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이게 나중에는 학습률 자체가 최종 학습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매개 변수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 초기 학습률은 이제 좀 널널이하게 이제 잡아주고서 시작을 하면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설정을 했을 때 더 낮은 손실로 이제 기인하는가가 결국은 이제 우리의 관전 포인트예요. 해봐야 알겠지. 그죠? 해본 수밖에 없고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88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알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요 시작 학습률 자체가 요 에이다 그래드가 뭐 지금 이제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 에이다 그래드의 이제 초기 값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처럼 이제 작은 값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이제 1.0으로 했을 때는 이제 괜찮았는데 요거를 이제 설정을 안 하시면 그러면 이제 기본값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기본값이 요 10의 마이너스 3승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기본값으로. 되게 이제 초기 값을 되게 작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초기 값이 너무 작아서 그 손실 자체가 지금 이제 잘 안 줄어들어요. 뭐 아예 안 줄어드는 건 아닌데 잘 안 줄어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적응형 학습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게 뭐 학습률이 이제 작아가지고 얘가 이제 제대로 이제 평가를 못 해준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문제가 이제 바로 이제 1년 만에 이제 개선이 됐고, 그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름이 좀 다른데요. 이제 얘가 이제 버전 1.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에이다 그레드는 사실 거의 안 쓰이고요. RMS 프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RMS 프롭을 이제 10의 마이너스 3성처럼 이제 기본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손실이 잘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되게 작은 학습률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이제 0.3대까지 잘 내려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변속이 이제 된다는 건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초반부에 그 초기 값을 이제 SGD와 이제 같은 수준으로 늘렸을 때 상대적으로 SGD보다 또 이익이 있어야지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았을 때도 SGD를 튜닝하는 것만큼 이제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본값을 사용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러닝 레이트를 이제 조정해 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이제 관찰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히려 그 1.0으로 해버리니까 손실이 그냥 폭발해 버렸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그 SGD에서 좋았던 러닝 레이트가 RMS 프롭에서도 이제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알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본값이 나쁘지는 않은데 기본값 근처에서 이제 로그 스케일로 살펴보실 만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한 그 10의 마이너스 3승 대신에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를 이제 한번 보면서 혹시 폭발을 안 하는지 보는 거죠. 폭발을 안 하는 한 그 크게 잡아주면 좋고요. 또 크게 잡아주고 나서 얘가 이제 더 낮은 손실로 이제 빨리 기인하는가, 이렇게 이제 보면 좋습니다. 비슷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값이나 이제 10배 늘려준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RMS 프롭들은 대체로 미세 조정을 할 때가 아니면 그 기본값을 크게 손을 안 대도 좋은 성능을 많이 발휘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어? 하면 이게 그 튜닝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할 게 많은데, 근데 아우 배치 크기도 고민이고 뭐 학습률도 고민이고 모멘텀도 고민이고 하면은 실험을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을 안 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 설정으로 그냥 해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손을 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 기법의 소개로서는 마지막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은 학습 속도를, 에이다 그레드 또는 곧바로 보완된 RMS 프롭은 자율 조정 학습률이 장점입니다. 두 방식의 장점을 융합해 2014년 아담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용어는 어댑티브와 모멘텀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두 방식을 조합해 종종 상당히 훌륭한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후 기본 SGD와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방식을 조합하다 보니 조절해야 하는 설정이 세 가지입니다. 조정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많아진 것은 부담이지만 제한된 기본값들이 주로 사용되고 기본값들이 대체로 바람직한 편입니다. 오늘 저녁에
짜장면을 드시고 싶은지 짬뽕을 드시고 싶은지 마음을 못 정하시겠다. 짬짜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RMS 프로, 오, 적응형 학습률 좋아. 야, 근데 모멘텀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요 RMS 풀업 같은 거는 이제 모멘텀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다 해주는 게 아담입니다. 보시면 아담이 되게 이게 매끄럽게 싹 내려가잖아요. 그죠?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옵티마이저를 케라스 이제 옵티마이저즈에서 아담을 당연히 만들어 놨겠죠. 그죠? 요 있고 그리고 이제 얘도 뭐 학습률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제 설정도 있는데 논의드린 대로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는 웬만하면 튜닝을 하는 노력을 이쪽에서 이제 그 적게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아담은 그냥 기본 설정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빈칸으로 이제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튜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튜닝을 했을 때만큼이나 낮은 수준의 손실로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좋은 거죠. 그죠? 해보면 알겠죠?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담은 튜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0.3 수준의 손실이면서 89라고 하는 성능에 도달할 정도로 튜닝을 안 하고서도 SGD를 열심히 튜닝한 것과 같거나 이제 소폭 좋은 그런 수준의 이제 성능을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테스트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최적화 기법을 바꿈으로써 최적화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럼 뭘 써야 될까요? 뭐 이것저것 이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기본적인 SGD 이후 신경망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최적화 기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결론은 아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2014년 연구에서 여러 최적화 기법이 다양한 학습 상황에 적용된 비교가 수행되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체로 적응형 학습률 기반들이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는 기본의 SGD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모멘텀 RMS 프롭 그리고 아담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적화 기법의 선택은 현재로서는 대체로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릅니다. 선택된 최적화 기법을 특정 데이터셋과 모델에 따라 적용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요새는 그냥 그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아담을 기본적으로 많이 쓴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논의는 무엇이냐면 이제 최적화 기법은 할 수 있는 좋은 거를 이제 선택을 했다면 왜 더 못 올라가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논의해야 되고 왜 차이가 나지? 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은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